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근처에 걸어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래카드가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그냥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걸면 안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곳에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거리 가로수 양옆에다 걸면 잘 보이겠구만, 그렇게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00평 이상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건물이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아서 지자체마다 혹시 플래카드 붙이시려면 여기에 붙이세요라고 장소를 여기저기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길 가다 보면 어디 신호등 옆에 플래카드들 단체로 여러 개 쭉 아래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곳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예 장소를 정해놓고 허락해 준 곳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그런 장소가 가게 근처에 있는지, 있으면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괜찮은 장소 같으면 거기에 플래카드를 거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법적인 방법 중에서는 제일 최선입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죠. 이번 동계올림픽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 돈 사비로 오거나 혹은 그조차 없어서 여기저기 모금을 해서 정말 어렵게 평창에 온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지 스포로믹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업 공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업의 속마음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2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의 이면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경제심리학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2월, 3월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공시를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성적표 이만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시화 하는데도요, 사실 기업들의 CEO들 또는 CFO들의 나름대로 행태들이 좀 묻어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보통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습니다라든가 우리가 어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는 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이 공시에도 나름대로 행동경제학적인 어떤 행태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공시라고 하면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서 공시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 행동경제학, 심리학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뭘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공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외부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외부 공시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들을 또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기업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기업들마다 얼마나 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잠재적 투자자들, 주주들, 뭐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성적표뿐만 아니라 상황을 정말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공시 제도와 관련된 법규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진짜 필수적인 항목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공시 담당자한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시할 때 따르는 어떤 준칙이 예.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GAAP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시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보면 뭐 매출액, 수익성 지표, 뭐 자본 지출, 재무제표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지. 아, 의무사항은 요거는 꼭 하되 네. 뭐 다른 걸 더 하려면 더 하고 요거 할 때도 어떤 형식을 꼭 뭐 지켜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규정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네. 필수적인 거 꼭 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 관계자들은 그 의무적인 것도 사실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번 분기는 장사 잘 못했는데. 예. 그리고 그 의무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진짜 신뢰성 있는 지표인지를 확인받기 위한 또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이 또 있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배부른 볼멘 소리를 하는 CFO들도 많이 봤어요. 뭐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상장을 했는데 야, 상장한 이후 외부 공시가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게 간섭을 많이 받는지 알았다면 차라리 상장 안 했을 텐데 할 정도로 나름대로 제약은 있어요. 회사에 있는 일을 그냥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밝히기 어렵죠? 그러니까 밝히기 싫은 걸 밝혀야 돼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들여다보면요. 예. 외국 글로벌 어떻게 보면 명망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짓까지 해가면서 공시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신종 사업에서의 성적표하고 네. 기존 사업부의 성적표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통상적으로 다 재무제표라는 건 말 그대로 총 합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 회사가 예를 들면 초코 우유를 만들면 네. 초코 우유는 되게 잘 팔리는데 네. 흰 우유는 그냥 죽 썼어요. 이런 네. 경우 있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린 성적표는 두 개를 합산해서 나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들은 미래지향적인 게 성적이 좋았던 건지 기존 사업이 성적이 좋았던 건지에 따라서 투자의 항배가 달라질 텐데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유력 전자제품 회사라든가 대표적으로 이제 IBM 같이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은 그 다양한 사업부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공시하고 있고요. 나눠서 네. 그러니까 흰 우유는 얼마나 팔렸고 뭐가 잘 안 됐고 네. 초코 우유는 뭐가 잘 됐고 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의무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네슬레 같이 예. 전 세계의 식품 관련한 물건을 판매하는 이 회사들은 예. 또 그게 어느 지역에 얼마까지 팔렸는지를 또 개별적으로 또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것조차 의무도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로 그냥 총점 얼마인지만 발표하면 되는 걸. 네, 맞습니다. 일일이 다 미주알 고주알 발표를 하더라.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CFO들이 이렇게 공시 제도를 힘들어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행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차이들을 좀 보고 많은 학자들이 공시 내용에 숨어져 있는 행동경제학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담당자들의 행태적인 요소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까 그러면 그부터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의무사항이 아닌데 네. 그럼 올해 우리 회사 이익은 얼마고 몇 퍼센트 늘었습니다. 이것만 발표하면 되는 걸. 뭐 흰우유가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얼마 팔렸고 뭐 특별하게 이번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는데 뭐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왜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왜 얘기할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제도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회사 성적표하고 예. 표현하는 방식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규명한 거죠.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먼저 우리가 공시 문구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요, 동일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 우리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2달러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해서 딱 구체적인 딱 수치를 딱 집어서 공시하는 형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1.7달러에서 2.3달러 정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면서 범위를 주는 네. 어떤 형태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최상의 값이나 최하의 값만 제시하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될 거다. 예, 이 정도 이상은 될 거다. 또는 최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거만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숫자 없이 이익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문구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됐을 때
이 표현된 것과 나중에 실제 성적표 간에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아, 예상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 저렇게 하는 친구들이 네. 나중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가. 네, 맞습니다.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네. 시험 보고 왔는데 엄마가 네.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랬을 때 뭐 한 90점쯤 맞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80점은 넘은 것 같아? 혹은 80에서 90 사이일 것 그렇죠.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난보다 많이 성적이 상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든가 예. 아유 70점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예. 그럴 경우에 실제 성적이 어떠냐. 몇 점 받았을 거냐? 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정말 회사가 유리하고 확신이 있거나 자신이 있었을 때는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딱 던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긍정적인 성과를 제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네.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그 숫자 자체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쁠 경우에 이렇게 딱 숫자로 딱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적 자체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성적들, 예를 들어 90점이다, 만점이다 이런 성적표 같은 경우는 딱 그 구체적인 수치를 딱 적극적으로 던지고 그거만 간결하게 제시하는 행태가 더 많았고요. 숫자만 보면 우리 뭐 다 더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봤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불리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아까 구체적인 수치를 보인 것을 뺀 나머지 방식들을 골고루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범위를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최소 얼마, 그렇죠. 최대 얼마,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숫자만 하나 딱 던질 때도 어차피 예상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혹은 실적을 그 정도 정말로 내는 기업들은 우리 주당 $2 정도 수익 날 거예요. 뭐 정확지는 않죠? 하고 탁 넘어가는데 네. 어차피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린 것은 네. 구린 경우는 네. 막 흐린다는 거군요. 이런저런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이 많으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공시 문구를 보더라도 이 문구가 어떤 스타일로 기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관계자들의 자신감 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다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뭔가 부정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뭐 하면서 또 어땠냐 하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장황한 설명들이 많아진다. 변명이 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집에 가서 뭔가 잘못하고 들어가면 내 얘기를 일단 들어봐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미발식으로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 숫자가 과연 이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불황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건지 불황 속에 더 안 좋은 건지를 진단하는 제일 또 평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숫자 밑에 뭔가 사족이 많으면 이거는 뭔가 업계 평균 성적보다도 낮아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변명이 많더라. 네. 이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회사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도 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개인들에게도 느끼잖아요. 네. 뭐 저 계속 앞에서 말이 많으면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그럼 항상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 자료들 보면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또 불경기에든 공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페이지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또 보고서도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사가 전체적인 성적표는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제품의 개당 영업이익률은 올랐다든가 아니면 원자재 수급의 상황은 좋아졌다든가 뭔가라도 뭐 하나 좋은 거 찾으려고 설명이 구구절절해지니 이것도 불황인지 불황이 아닌지를 진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시자료가 얼마나 두꺼워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업계에서 하더라고요. 슬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수록. 네. 이거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약간 좀 나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면 회사의 윗분들은 네. 야, 여기 좀 좋은 내용도 한두 개 좀 넣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버무려 봐, 김대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온 걸 텐데 예. 차라리 오히려 안 붙이는 게 나았을 뻔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국가를 좀 달리하면 또 다른 견해가 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시제도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투영하려는 습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지난 30년간 가능하면 미국 회사의 공시자료에는 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공시하려는 비중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이건 국가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걸 자꾸 넣으려고 하냐 하면 네. 이것도 뭐 특정 회사들을 언급하기는 좀 송구해서 전체적인 추계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 7, 8년 동안 잘못된 공시를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상실된 공시를 해서 징계를 받거나 시정 조치를 당한 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 공시했다는 그렇죠. 거죠. 마치 공시 내용을 네. 홍보 전단지처럼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를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넣으려고 하는 수성이 점점 많은데 다른 기업도 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 거죠. 그런 추세도 있겠죠, 진짜. 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자발적 공시 내용에서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는데요. 네. 그 이후부터, 즉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싹 바뀌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슬슬 부정적인 뉴스의 비중이 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공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게 더 많더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팩트에 대한 내용이 50%, 중립적인 게 30%, 긍정적인 게 20% 정도 추이로 들어가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내용입니다. 아, 미국은 좀 다르군요. 네. 궁금한 거예요, 학자들은. 근데 왜 미국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걸 많이 할까? 그렇죠. 그게 궁금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만 미국은 긍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공시할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컸던 거예요. 긍정적인 뉴스를? 부정적인 부정적인 죄송합니다. 뉴스를? 예. 예.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소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진짜 소송의 천국이잖아요. 1980년대부터 슬슬 어떤 변호사나 로펌에서 이런 광고를 때려요. 특정 회사의 지금 주당 순이익이 걔네들이 공시한 내용보다 5% 모자라다. 네. 5% 부족하다. 이거 쟤네들이 뭔가 제대로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본 것 같다. 다 같이 저한테 위임장 주시면 내가 집단 소송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5% 미진한 걸로 이런 소송 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또 한번 공시를 하든가 했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투자한 건데 저건 내부에서 뭔가 숨긴 거다. 집단 소송합시다 하면서 이걸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소송거리가 되겠네요. 사실 어떤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건 네. 어떤 신호가 그 안에서 당연히 잡힐 텐데 네. 이거 왜 안 하려냐고 그러면 나중에 다 문제 삼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설사 기업 관계자들이 진짜 예측치 못했던 어떤 뭐 이슈로 인해서 진짜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항상 계약을 맺었던 반대쪽 카운터파트 회사가 파산을 갑자기 해서 우린 전혀 예상을 못했다.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뭐 그럴 수도 공장이 있고요. 무너졌다든가. 이런 어떤 차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은 소송부터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기업 CEO부터 그 헤드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법정에 나와라. 그다음에 뭐 누가 어땠다. 뭐 방송에 나와서 하고 증권 방송에 같은 데 나와서 하면서 그 사람들 자체를 뭐 악마 아닌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도덕한 경영자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아예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진짜 노이로제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어설프게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를 섀도우했다가는 내가 정말 힘들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아예 조금이라도 뭔가 알리고 치운다 이거죠. 그렇죠.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뉴스는 다 공개하고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숨긴 적이 없다라고 아예 만천하에 드러내자. 그게 우리가 편하다라고 하는 추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뭐 그럼 미국의 독특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변할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집단 소송 제도를 많이 도입한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팩트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부정적인 뉴스만 딱 던지고 나면 사실 주가에는 악영향 미칠 수 있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네, 그렇죠. 투자자들은 대책도 같이 갖고 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뉴스가 올라간과 동시에 주가의 하락폭을 막기 위해서 같이 뭐가 등장하냐면 그래서 아까 뭔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구구절절하게 공시자료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대책, 보완책,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또 잔뜩 써놔요. 네. 우리는 이런 불안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유지 보완하고 이렇게 할 거다를 또 잔뜩 같이 공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과도하게 긍정적인 뉴스를 자꾸 강제적으로 또 억지로 이렇게 올리는 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하는 전문 연구진들이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뭐 조지타운하고 UCLA 교수 두 분이 연구를 한 건데 요 분들은 이제 광고를 가지고 했는데요. 처음 연구를 했을 땐 시리얼 제품을 가지고 했는데 네. 일단 본인들이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컨슈머 리포트라고 해서 여러 제품들에 대한 네. 보고서가 있잖아요. 예. 컨슈머 리포트에 대해서 거기에서 장점들을 열거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들이 호감도가 상실되지 않았어요. 즉 긍정적인 뉴스를 뭐 10개, 20개를 넣어도 네.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식상함이나 오히려 반감을 갖지 않았는데 네. 그건 제3자가 만든 뉴스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공시자료라든가 광고 문구 같은 경우는 네. 긍정적인 요소가 딱 3개까지는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네. 4개부터는 슬슬 호감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예. 아,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무슨 물건을 팔 때도 네. 이 물건의 장점을 3개 이상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그렇죠.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개까지는 정말 괜찮은데 하다가 4개, 5개 되면 이거 구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뭐 하면서 그럴 수 슬슬 있겠어요. 못 믿겠는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좋은 제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좋은 거면 당신이 다 사지 왜 나한테 팔아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품들은 항상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뒤에 원산지라든가 이런 거 표기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입 업체가 너무 다변화돼 있어서 오늘은 A라는 나라, 내일은 B라는 나라 다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라벨을 각각 다 달리 만들어놔서 그때그때 붙여야 되거든요. 베트남, 벨기에, 이태리, 그렇죠. 중국 뭐 다 만들어놔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번잡하고 그래서 특정 그 업체들은 그냥 요거는 수입산을 사용한다라고 통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업체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오히려 수입의 효과를 판매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 수입산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가장 품질이 안 좋은 국가 거라고 추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감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해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근처에 걸어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래카드가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그냥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걸면 안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곳에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거리 가로수 양옆에다 걸면 잘 보이겠구만, 그렇게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근처에 걸어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래카드가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그냥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걸면 안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곳에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거리 가로수 양옆에다 걸면 잘 보이겠구만, 그렇게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00평 이상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건물이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아서 지자체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근처에 걸어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래카드가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그냥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걸면 안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곳에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거리 가로수 양옆에다 걸면 잘 보이겠구만, 그렇게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00평 이상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건물이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아서 지자체마다 혹시 플래카드 붙이시려면 여기에 붙이세요라고 장소를 여기저기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길 가다 보면 어디 신호등 옆에 플래카드들 단체로 여러 개 쭉 아래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곳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예 장소를 정해놓고 허락해 준 곳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그런 장소가 가게 근처에 있는지, 있으면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괜찮은 장소 같으면 거기에 플래카드를 거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법적인 방법 중에서는 제일 최선입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죠. 이번 동계올림픽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 돈 사비로 오거나 혹은 그조차 없어서 여기저기 모금을 해서 정말 어렵게 평창에 온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지 스포로믹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업 공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업의 속마음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2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하는 선수도 없는데 협회도 없거든요. 굳이 가려면 네가 가긴 가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겠군요. 우리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정말 눈과 아프리카 얼음을 국가들. 찾아볼 수 없는 국가들,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 혹은 뭐 남태평양 국가들, 혹은 이제 동남아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선수들이 이제 훈련 비용은 물론이고 출전 비용을 자기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선수가 지난 리오 올림픽 개막 때 상의를 벗고 등장했던 그래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통가의 태권도 선수 피타 니콜라스 타우파토푸아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피타 니콜라스 타우파토푸아 선수 같은 경우에 이때 리오 올림픽 때 상의를 벗고 또 근육질 몸매를 뽐내면서 동시에 거기 기름칠을 했어요. 네. 오일을 발라가지고 예. 조명을 받아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리오 올림픽 개막식 때 이 선수만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리오 올림픽 개막식을 훔친 선수, 개막식을 도둑질한 선수,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태권도 선수로서는 큰 재능이 없어요. 1회전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리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하겠다. 아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로 동계올림픽 바꿔버려요. 종목이니까. 근데 문제는 네. 통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더운 나라예요. 눈이 없어요. 그러게, 이 친구 스키를 많이 타보기나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통가에서 예. 훈련을 할 때는 해외에서 해외 가야 해외 되겠군요. 가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통가에서 훈련을 할 때는 롤러블레이드 같은 걸 타고 스키와 비슷하게 그냥 흉내내면서 눈이라고 생각하자,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그런 역할이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피지컬
네.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함은 있어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스키를 안 타본 선수가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건 사실 무모한 도전에 가깝거든요. 이분은 꼭 어디 가서 금메달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 출전에서 열심히 뛰는 게 그렇죠. 목적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그 통과 같은 경우에 지난 2013년에 국가부도 위기, 디폴트 위기까지 갔을 정도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스키 선수가 되려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한 1년, 2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힘들고 예.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타우파투 푸아 선수는 작년 1월에 독일로 건너가서 자비로 네.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 코치에게 자비로 레슨비를 주면서 레슨을 받고 또 자비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올림픽 출전 포인트를 따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 협회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협회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훈련 수당을 하루에 6만 원씩 받죠. 국가에서 주니까. 네. 근데 이제 타우파투 푸아 같은 경우에서는 자비로 전부 다 이걸 쓰니까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죠. 카드로 긁었겠네요. 그러다가 돈은 다 탕진했고 어떻게 보면 네. 탕진했고 이제는 그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부채가 생기는 거죠. 3만 달러, 우리 돈은 한 3,200만 원 정도 빚까지 지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타우파투 푸아가 이 정도까지 들 줄 몰랐대요. 돈이 네. 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들었구나. 예상보다 지금 뭐 한 3,200만 원 정도 더 드니까 네. 결국 인터넷에 모금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전을 후원해달라. 내가 평창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자신의 빚과 똑같은 액수인 3만 달러를 목표로 한 모금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럼 돈 다 모아야 한국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왔어요? 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 24,236달러 모았더라고요. 오, 뭐 올림픽 끝나면 다 카드 채울 빚은 거예요. 갚겠네요. 다 갚을 거예요.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 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에 처음 나오는 선수인 거예요? 아니요.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때 루지 대표로 참석한 이 브루노 바나니라는 선수가 예. 통과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입니다. 아, 그때도 이 친구 개인 돈이 좀 있으면 몰라도 네. 비슷하게 고생했겠네요. 어차피 나라에서는 돈 안 주니까.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이 브루노 바나니는 유럽의 한 속옷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유럽의 회사가 네. 통과에 눈도 없고 얼음도 없는 통과의 선수를 후원하는 것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뭐 스토리가 네. 되니까 후원했겠죠. 사실 이 브루노 바나니는 그 통과 최초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보다는 올림픽 마케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로 더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선수 원래 이름이 브루노 바나니가 아니에요. 푸아야 세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네. 독일의 속옷 회사인 브루노 바나니와 후원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후원의 조건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브루노 바나니는 올림픽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소치 동계올림픽 때 광고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이름을 우리 회사 이름을 쓴다면 계속 선수의 이름이 불러지면서 이런 그래서 IOC가 난리가 납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겠네. 그 전에. IOC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C 마케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MBC 마케팅과 매복 마케팅 그리고 뭐 편법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경기할 정도로 올림픽에서 자기 반응하거든요. 브랜드를 홍보하려면 네. IOC에 돈을 주고 정식으로 올림픽 스폰서 계약을 맺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나니 선수와 속옷 회사인 브루노 바나니를 그 토마스 바흐까지 나서서 IOC 위원장까지 나서서 네. 가도하고 삐뚤어진 마케팅이다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권에 이름이 개명됐기 때문에 여권에 이 이름이 찍혀 있어요. 본인 이름 바꾸겠다는데. 네. 그리고 여권에 이 이름이 찍혔는데 올림픽 출전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치에 나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브루노 바나니가 통과해서 루지 선수가 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보통의 통과 국민들은 루지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루지 선수로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네. 통과의 공주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통과의 공주님이 네. 자신이 왜 그런지는 모르나 브루노 바나니도 인터뷰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통과 선수가 루지 썰매를 타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신의 소원이다. 그 나라 공주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브루노 바나니가 원래는 군인이었는데
공주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군인이자 럭비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루지라는 썰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공주님- 동계올림픽 출전권까지 땄어요. 공주님이 좀 주지 좀. 주긴 줬어요. 그 통가 루지 협회는 네. 공주님의 이런 관심 때문에 왕실이 운영해요. 네. 왕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통가 정부가 이 루지 협회에다가 왕실이 운영하는 루지 협회에다가 5만 통가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바나니 선수 지원금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죠. 빠듯하네. 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되니까 결국 그 소고 대사인 브루노 바나니와 손을 잡고 스폰 계약을 맺어서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열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브루노 바나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브루노 바나니나 소고 대사는 정말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대단한데 정말. 그러니까 올림픽 마케팅 하겠는데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니까요. 아니 이거 앞으로도 계속 돼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전에 우리가 복싱 선수라든지 수영 선수에게 그 타투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형태의 그 뭐 문신 같은 걸 로고 같은 걸 찍어서 회사 로고 같은 걸 찍어서 광고하면 어떨까 얘기했었잖아요. 수영 선수는 네. 옷을 안 입으니까 잘.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낫죠 이게. 이게 최고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무슨 뭐 땡땡 우동 이런 걸로 바꾸면 뭐 사실 해외 팬들은 그 이름이 뭐 한국 사람의 이름인지 그렇겠어요?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그 통과 사람 이름이 브루노 바나니가 뭐야?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는 골 몰고 다닐 때마다 네. 그럼 땡땡 우동 잡았습니다. 슛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음. 뭐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뭐 르카프라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겠어요. 뭐 프로스펙스라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나이키로 한다든지 아디다스로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 재미있는데? 나는 표범처럼 빠르다 퓨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네. 우리도 저 손경제 선수 하나 만들까? 그럴 수 있죠. 송경재 후원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손에 잡히는 경제 줄여서 송경재 선수가 출전했다. 그러면 말이 되죠. 야 이거 IOC는 격분하지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손경제는 은근히 한국 이름 같아서 그렇죠. 모를지도 몰라요. 성이 IOC가. 선수고. 네. 약간 늦긴 했는데 다음 하계 올림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계 올림픽 혹은 뭐 다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그렇군요. 원래 그럼 이렇게 가난한 나라 선수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와요? 예전에 우리도 사실은 그랬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 우리도 모금해서 갔죠. 처음에 뭐 음. 하계 런던 올림픽 출전하고 이럴 때 가서 국민 성금 모아가지고 나라에 돈이 출전하고. 없으니. 네, 나라에 결국 이제 그 나라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재정 상황의 문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체제를 해야 되고 여러 체제비들이 좀 들는 돈은 경우가 있거든요. 나와야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 출전하는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선수들도 꽤 꽤 많았어요. 사실은. 있겠네요. 예. 특히 이제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국가.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라든지 그쯤 되면 굳이 왜 가려고 하니? 남태평양권. 나라 돈이 없기도 없지만 네, 재정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스키 타는 소리 해봐요. 그거 정말 웃기잖아요. 그렇겠네요, 맞아. 아프리카에서 썰매를 타다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겠어요. 북극에서 썬탄하는 소리 하고 있는 뭐 이런 농담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스키 타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이게 농담 같지만 아프리카에서 스키 선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실제로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 20살 여자 알파인 스키 선수인 샤브리나 완자쿠 시마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마더 같은 경우에는 케냐 선수로는 최초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케냐에서 알파인 스키를 어떻게 하냐? 네.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연습을. 말은 케냐고 태어난 게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오스트리아에서 자라서 오스트리아. 네. 유럽에서 눈과 스키에 아주 익숙한 선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케냐 국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자비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케냐가 돈이 없으니까 케냐 네. 올림픽위원회에서 돈이 없다. 야, 이건 그리고 우리가 사실 네가 케냐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고맙긴 한데 굳이 안 나가줘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줄 돈은 없다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시마더가 굉장히 좀 낙담을 하죠. 20살짜리 뭐 소녀가 사실 무슨 돈이 있어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되면서 가겠어요. 누가 후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런 그래서 후원사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케냐 옆 나라 이웃 나라죠. 탄자니아에서 네. 한국인 사업가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 이 소식을 듣고 국내 후원사를 구해줘야겠다.
한국 기업을 찾아서 스폰을 맺어줘야겠다. 네.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카드가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의 하나카드가 시마도와 가족 그리고 지원 스태프 케냐 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임원까지 총 10명의 올림픽 기간 체제 비용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후원해 주기로 해서 시마도가 평창에 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네. 아프리카의 케냐의 알파인 스키 선수를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돈을 준 거다.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가나 출신의 이제 아카시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아카시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남자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가 참 재밌네요, 다. 예. 윤성민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스켈레톤 부분에 출전을 하는데 출전 경비로 이 선수가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요. 뭐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니까 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출전 경비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지원해줄 스폰서를 찾는다. 그리고 가나에서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나 올림픽위원회와 가나 체육회에서는 야, 우린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창에서 열리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 한국 글로벌 기업들이 좀 네. 이 프림퐁을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딜러사인 머덕 현대모레이라는 데서 개인이네 거의 그냥. 네. 예. 근데 이 프림퐁에게 SUV 자동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타페 자동차를 후원해줘서 좀 훈련과 대출전비를 뭐 마련해서 왔다. 뭐 이러면서 그 자동차를 줄 테니 네. 이 차를 팔아서 훈련비를 팔았는지 안 써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11월에 받았는데 자동차가 팔아야죠. 뭐 이걸로 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프림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본인의 SNS나 뭐 본인이 현대자동차로 인해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네. 현대자동차와 함께 꿈을 싣고 달린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해줘요. 서로 계약서에 썼구나.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딜러사가 했든 어쨌든 간에 네. 이 프림퐁이라는 선수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현대라는 브랜드가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윈윈하고 있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카드 같은 경우도 시마도 선수가 잘해주면 네. 사실 시마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케팅 효과로 본다면 예. 이미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오늘부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수들 타우파투푸아나 시마도, 프림퐁 이런 선수들 사실 실력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정말 어렵게 자신의 꿈을 이룬 선수들이고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을 꾸면서 그걸 현실로 만들었던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질주도 눈여겨보시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더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돈 있는 나라들은 선수들은 자기 돈은 따로 안 써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 선수를 뽑으면 국가대표가 돼서 네. 훈련을 하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그 국가대표가 되기 전 국가대표 자격으로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서는 자기 돈으로 자비로 훈련. 김연아 선수도 자비로 훈련했잖아요. 일단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훈련 수당 받으면서 선수촌에서 지도를 받는 건데 먹고 자고 훈련하는 네. 비용은 다 국가에서 근데 내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았죠. 캐나다에서 훈련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럴 어떻게 경우 합니까? 자비예요. 선수촌 일단 들어오는 네. 것만 해결해 준다. 네. 훈련 기간에 생계비는 줄 거 아니겠어요. 먹고 자고 훈련비는.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생활비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않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 자기 것만 줘요? 네, 6만 원 줘요. 6만 원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에.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건 6만 원. 네, 그냥 6만 원 줘요. 그 6만 원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간식을 사 먹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분들은 쉽지 않겠군요. 굉장히 어렵죠. 올림픽 결혼한 출전하기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 실업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소속팀에서 그러니까 엑스트라 머니처럼 국가대표 훈련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업팀이 없는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을 국가대표 훈련수당 6만 원 받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6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세금 떼면 한 달에 주 5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선수들이 힘들지 않냐라고 예전에 물었을 때 이 선수들이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만 5천 원 받고 살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고 6만 원까지 왔다고. 이게
군인들 현역 군인들 월급하고 비슷한 개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훈련 상황에서는 우리도 역시 네. 자비를 들여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름을 다른 브랜드로 바꿔서 뛰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새롭고 더 넓은 세계를 만나보세요.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같은 우량 해외 주식과 다양한 해외 채권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돌면 돌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가 투자. 시작할게요. 고객의 눈길이 돌고 수익이 돌아가는 순환형 동선의 빌리지몰. 수익 마수리. 마법 같은 수익을 기대해보세요.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 캐슬 홍보관 오픈 중 1566-1440 롯데건설. 예, 오늘 방송 중간에 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1번 부가가치세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해서 쭉 매출과 소득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일까지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처음이라 잘 모르겠더라 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도움자료라는 메뉴를 조회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한 내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문다고 하니까요. 내일까지 꼭 하시고 어떤 건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변함없이 오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는 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이 공시에도 나름대로 행동경제학적인 어떤 행태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공시라고 하면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서 공시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뭐 행동경제학, 심리학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뭘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공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외부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외부 공시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들을 또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기업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기업들마다 얼마나 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잠재적 투자자들, 주주들 뭐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성적표뿐만 아니라 상황을 정말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공시 제도와 관련된 법규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진짜 필수적인 항목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공시 담당자한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시할 때 따르는 어떤 준칙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GAAP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시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보면 뭐 매출액, 수익성 지표, 뭐 자본 지출, 재무제표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지. 의무사항은 요거는 꼭 하되 네. 뭐 다른 걸 더 하려면 더 하고 요거 할 때도 어떤 형식을 꼭 뭐 지켜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규정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적인 거 꼭 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 관계자들은 그 의무적인 것도 사실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번 분기는 장사 잘 못했는데. 예. 그리고 그 의무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진짜 신뢰성 있는 지표인지를 확인받기 위한 또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배부른 볼멘 소리를 하는 CFO들도 많이 봤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상장을 했는데 야 상장한 이후 외부 공시가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게 간섭을 많이 받는지 알았다면 차라리 상장 안 했을 텐데 할 정도로 나름대로 제약은 있어요. 회사에 있는 일을 그냥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왜 밝히기 어렵죠? 그러니까 밝히기 싫은 걸 밝혀야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들여다보면요. 예. 외국 글로벌 어떻게 보면 명망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짓까지 해가면서 공시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신종 사업에서의 성적표하고 네. 기존 사업부의 성적표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통상적으로 다 재무제표라는 건 말 그대로 총 합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 회사가 예를 들면 초코 우유를 만들면 네. 초코 우유는 되게 잘 팔리는데 네. 흰 우유는 그냥 죽 썼어요. 이런 네. 경우 있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린 성적표는 두 개를 합산해서 나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업 그 투자자들은 미래지향적인 게 성적이 좋았던 건지 기존 사업이 성적이 좋았던 건지에 따라서 투자의 항배가 달라질 텐데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유력 전자제품 회사라든가 대표적으로 이제 IBM 같이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은 그 다양한 사업부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공시하고 있고요. 나눠서 네. 그러니까 흰 우유는 얼마나 팔렸고 뭐가 잘 안 됐고 네. 초코 우유는 뭐가 잘 됐고 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의무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네슬레 같이 예. 전 세계의 식품 관련한 물건을 판매하는 이 회사들은 예. 또 그게 어느 지역에 얼마까지 팔렸는지를 또 개별적으로 또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것조차 의무도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로 그냥 총점 얼마인지만 발표하면 되는 걸 네, 맞습니다. 일일이 다 미주알 고주알 발표를 하더라.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CFO들이 이렇게 공시제도를 힘들어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행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차이들을 좀 보고 많은 학자들이 공시 내용에 숨어져 있는 행동경제학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담당자들의 행태적인 요소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까 그러면 그부터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의무사항이 아닌데 네. 그럼 올해 우리 회사 이익은 얼마고 몇 퍼센트 늘었습니다. 이것만 발표하면 되는 걸 뭐 흰우유가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얼마 팔렸고 뭐 특별하게 이번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는데 뭐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왜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왜 얘기할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제도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회사 성적표하고 예. 표현하는 방식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규명한 거죠.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먼저 우리가 공시 문구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요, 동일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 우리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2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해서 딱 구체적인 딱 수치를 딱 집어서 공시하는 형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1.7에서 $2.3 정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면서 범위를 주는 어떤 네. 형태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최상의 값이나 최하의 값만 제시하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될 거다. 예, 이 정도 이상은 될 거다. 또는 최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거만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숫자 없이 이익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문구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예. 그러면 도대체 이 4가지로 표현이 됐을 때 이 표현된 것과 나중에 실제 성적표 간에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예상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 저렇게 하는 친구들이 네. 나중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가. 네, 맞습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네. 시험 보고 왔는데 엄마가 네.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랬을 때 뭐 한 90점쯤 맞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80점은 넘은 것 같아? 혹은 80에서 90 사이일 것 그렇죠.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난보다 많이 성적이 상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든가. 예. 70점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예. 그럴 경우에 실제 성적이 어떠냐. 몇 점 받았을 거냐? 예.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네. 정말 회사가 유리하고 확신이 있거나 자신이 있었을 때는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딱 던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긍정적인 성과를 제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네.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그 숫자 자체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쁠 경우에 이렇게 딱 숫자로 딱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은 우리 가게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근처에 걸어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래카드가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는 그냥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걸면 안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벽에 별도로 플래카드 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을 때 그곳에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거리 가로수 양옆에다 걸면 잘 보이겠구만. 그렇게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3,000평 이상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건물이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아서 지자체마다 혹시 플래카드 붙이시려면 여기에 붙이세요라고 장소를 여기저기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길 가다 보면 어디 신호등 옆에 플래카드들 단체로 여러 개 쭉 아래로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곳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예 장소를 정해놓고 허락해 준 곳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그런 장소가 가게 근처에 있는지, 있으면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괜찮은 장소 같으면 거기에 플래카드를 거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법적인 방법 중에서는 제일 최선입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죠. 이번 동계올림픽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 돈 사비로 오거나 혹은 그조차 없어서 여기저기 모금을 해서 정말 어렵게 평창에 온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지 스포로믹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업 공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업의 속마음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2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의 이면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경제심리학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2월, 3월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공시를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성적표 이만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시화 하는데도요, 사실 기업들의 CEO들 또는 CFO들의 나름대로 행태들이 좀 묻어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보통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습니다라든가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적 자체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성적들, 예를 들어 90점이다, 만점이다 이런 성적표 같은 경우는 딱 그 구체적인 수치를 딱 적극적으로 던지고 그거만 간결하게 제시하는 행태가 더 많았고요. 숫자만 보면 우리 다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봤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불리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아까 구체적인 수치를 보인 것을 뺀 나머지 방식들을 골고루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범위를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최소 얼마, 그렇죠. 최대 얼마,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숫자만 하나 딱 던질 때도 어차피 예상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혹은 실적을 그 정도 정말로 내는 기업들은 우리 주당 $2 정도 수익 날 거예요. 정확지는 않죠? 하고 탁 넘어가는데 어차피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린 것은 그런 경우는 막 흐린다는 거군요. 이런저런 구구절절이. 말이 많으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공시 문구를 보더라도 이 문구가 어떤 스타일로 기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관계자들의 자신감 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다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뭔가 부정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뭐 하면서 또 어땠냐 하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장황한 설명들이 많아진다. 변명이 길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집에 가서 뭔가 잘못하고 들어가면 내 얘기를 일단 들어봐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미괄식으로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 숫자가 과연 이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불황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건지 불황 속에 더 안 좋은 건지를 진단하는 제일 또 평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숫자 밑에 뭔가 사족이 많으면 아 이거는 뭔가 업계 평균 성적보다도 낮아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변명이 많더라. 네. 아 이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회사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도 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개인들에게도 느끼잖아요. 네. 뭐 저 계속 앞에서 말이 많으면 아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그럼 항상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 자료들 보면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또 불경기에든 공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페이지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또 보고서도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사가 전체적인 성적표는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제품의 개당 영업이익률은 올랐다든가 아니면 원자재 수급의 상황은 좋아졌다든가 뭔가라도 뭐 하나 좋은 거 찾으려고 설명이 구구절절해지니 이것도 불황인지 불황이 아닌지를 진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시자료가 얼마나 두꺼워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 업계에서 회사 하더라고요. 슬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수록. 네. 아 이거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개는 약간 좀 나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면 회사의 윗분들은 네. 야 여기 좀 좋은 내용도 한두 개 좀 넣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버무려 봐 김대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온 걸 텐데 예. 차라리 오히려 안 붙이는 게 나았을 뻔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국가를 좀 달리하면 또 다른 견해가 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시제도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투영하려는 습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로 지난 30년간 가능하면 미국 회사의 공시자료에는 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공시하려는 비중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이건 국가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걸 자꾸 넣으려고 하냐 하면 네. 이것도 뭐 특정 회사들을 언급하기는 좀 송구해서 전체적인 추계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 7, 8년 동안 잘못된 공시를 해서 예. 그러니까 뭐 그 신뢰성이 상실된 공시를 해서 징계를 받거나 시정 조치를 당한 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 공시했다는 그렇죠. 거죠. 마치 공시 내용을 네. 홍보 전단지처럼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를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점점 많은데 다른 기업도 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 거죠. 그런 추세도 있겠죠, 진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자발적 공시 내용에서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는데요. 네. 그 이후부터, 즉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싹 바뀌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슬슬 부정적인 뉴스의 비중이 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공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게 더 많더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팩트에 대한 내용이 50%, 중립적인 게 30%, 긍정적인 게 20% 정도 추이로 들어가는 게 2000년대 들어서 내용입니다. 아, 미국은 좀 다르군요. 네. 궁금한 거예요, 학자들은. 근데 왜 미국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걸 많이 할까? 그렇죠. 그게 궁금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만 미국은 긍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공시할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컸던 거예요. 긍정적인 뉴스를? 부정적인 부정적인 죄송합니다. 뉴스를? 예.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소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진짜 소송의 천국이잖아요. 1980년대부터 슬슬 어떤 변호사나 로펌에서 이런 광고를 때려요. 특정 회사의 지금 주당 순이익이 걔네들이 공시한 내용보다 5% 모자라다. 네. 5% 부족하다. 이거 쟤네들이 뭔가 제대로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본 것 같다. 다 같이 저한테 위임장 주시면 내가 집단 소송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5% 미진한 걸로 이런 소송 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예.
자식들 그럴 것 같으면 또 한 번 공시를 하든가 했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투자한 건데 저건 내부에서 뭔가 숨긴 거다. 집단 소송합시다 하면서 이걸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소송거리가 되겠네요. 사실 어떤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건 네. 어떤 신호가 그 안에서 당연히 잡힐 텐데 네. 이거 왜 안 알렸냐고 그러면 나중에 다 문제 삼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설사 기업 관계자들이 진짜 예측치 못했던 어떤 뭐 이슈로 인해서 진짜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항상 계약을 맺어왔던 반대쪽 카운터파트 회사가 파산을 갑자기 해서 우린 전혀 예상을 못했다.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뭐 그럴 공장이 수도 있고요. 무너졌다든가. 이런 어떤 차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은 소송부터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 기업 CEO부터 그 헤드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법정에 나와라. 그다음에 뭐 누가 어땠다. 뭐 방송에 나와서 하고 증권 방송회 같은 데 나와서 하면서 그 사람들 자체를 뭐 악마 아닌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도덕한 경영자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아예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진짜 노이로제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어설프게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를